전쟁은 예고 없이 차차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선식을 산산조각 했습니다. 2022 num 2 러시아의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을 때 무너진 것은 우크라이나의 국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좁은 세계를 지배해온 평화의 완성, 그리고 유럽 제 무기 불패, 신화의 붕괴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안보의 공백 앞에 서 있습니다. 냉정 유공 축에 지혜 잠들어 있던 유럽의 고인들은 단정 내일 전쟁이 터진다면 자신들을 지킬 탄약조차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급해진 나토 하우 회원국들은 지갑을 열고 무기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당연히 전통적인 한국 독일과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군투수는 라인강 이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고대 군산복 합체도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분단국가라는 숙명을 한 곳에 70년간 카레를 갈아온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가? 폴란드와의 객밭 계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마니아, 우주,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 세계가 한국 산무기, 이른바 가방산에 실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성비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방산 시장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국뽕을 걷어내고 냉진한 데이터와 지성학적 현실을 통해 분석해보려 합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왜 왕과에서 내려와야 했는지, 한국의 도이즈크피와 기노비 자주포가 어떻게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가 하는지, 그리고 세계가 한국의 방위산업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디테일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독일 제 무기라는 신화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밀리터리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독일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동차가 그렇듯 전차와 자주포에 있어서 독일은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부준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주력이 전차 레오파르트, 레오파르2는 소방 전차의 베스트셀러이자 유럽 지상군의 척추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균고한 믿음의 국률이 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차 지원을 요구했을 때 유럽의 대응은 침담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줄 수 있는 전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연방군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류상 존재하는 전차 중 직식이 동간한 전차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냉전 정식 후 독일은 국방비를 삭감하고 방위산업 라인을 축소했습니다.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에 라인메탈, 하이메탈, 이나 KMW 같은 고대 방산 기업들은 대량 생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납기였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구용 전차를 다 보내주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일에게 최신형 레오파르트 2 아세트를 주문하려 했을 때 독일인의 응답에는 폴란드 정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문하시면 3년 뒤에 차트 물량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면에 몇 대씩 천톤이요. 당장국의 너머에서 포탄이 터지고 있는데 3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사실상 방어하지 말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독일의 생산 라인은 장인의 공방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고성이지만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부품 조달 세계는 무너져 있었고 관료주의적인 승인 절차는 거북이보다 느렸습니다. 이때 폴란드에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측이 제시한 합기는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길이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약하시면 3개월 안에 차트 물량을 현재 배송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 만에 카도이 전차와 크노비 자주포의 초도 물량이 폴란드 크진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이 소류 2장을 찾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차를 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도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용대전에서 승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조달, 능력, availability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전차라도 전쟁이 끝난 뒤에 도착하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우선주민 국가로서 언제든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유럽이 잊고 있었던 중시 생산 체제의 감각을 한국은 업무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빨리 만들어서 빨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속도는 문을 열어 중 열쇠였을 뿐 계약을 확증진 것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앵구 육군의 주력 전차 카도이스 흑프 블랙 판테를 해부해보겠습니다.
카도에서 기피우는 태생부터가 남다릅니다. 이 존차는 세계에서 가장 엄난한 존장 환경 중 하나인 한반도를 선종하고 개발되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 지형이고 여름에는 습한 장마가, 겨울에는 영하 20도의 욕한이 몰아칩니다. 게다가 하통과 강이 많아 존차가 기동하기, 제약이 조건입니다.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카도에서는 독특한 기술들이 집약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암내장 용유기압 현수장치, ES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 존차가 무릎을 꿇거나 아이로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의 평야지대에서 개발된 존차들은 이런 기능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산비탈의 수모살의 속에 적을 공격하거나 반대로 운동이 위를 조준해야 하는 항구 지형에서는 존차의 자체를 앞뒤, 좌우로 기울이는 능력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카도에서는 다채로 낮추어 매복할 수도 있고 앞으로 들어오려고 각사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한국형 기능이 동유럽 평원에서도 치명적인 간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와 동유럽의 지형, 지대와 숲이 많습니다. 진흙탕과 요철이 많은 지형에서 카도에서의 유연한 서스펜션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2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사각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폴란드 현지 테스트에서 카도에서가 보여준 기동 능력은 현지 찬성들의 탄사를 받았습니다. 공개력은 어떨까요? 카도에서 주포는 120mm 55 구gen장 활강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동 장전 장치입니다. 서방의 대표적인 존차인 미국의 몽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여전히 사람이 직도 포탄을 들어서 장전합니다. 이를 탄약수라고 합니다. 사람이 장전하면 숙련도에 따라 장전 속도가 달라집니다. 전투가 길어지고 피로가 쌓이면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험지를 고속으로 달리는 존차 안에서 20kg이 넘는 포탄을 들고 장전하는 것은 고기에 가깝습니다. 반면 카도에서는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했습니다. 기계가 장전함으로 존차가 아무리 심하게 흔들려도 승무원이 아무리 지쳐도 항상 세스토에 한 발씩 정확하게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약수, 한 명이 필요 없으니 전차 승무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구금소로 빙약, 부족에 시달리는 폴란드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엄청난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방어력 측면에서도 카도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 제역에 가거나 고란하는 능동 파괴 시스템, 아설계 단계부터 고려했습니다. 이는 전차의 성공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하지만 카도에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공전력은 확장성과 기술이 존입니다. 독일은 블랙박스처럼 기술을 콩콩 싸매고 완제품만 발려합니다. 고장이 나도 독일 엔지니어를 불러야 하고 부품 하나를 바꾸려 해도 독일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가 원 것은 단순한 존타 수입이 아니라 폴란드 내에서 존타를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카도이스페일이라는 연주와 모델을 제안하며 기술 이전과 연지 생산 라인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제안은 자국 기반 위산업을 키우고 싶어 하는 구매국의 니즈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이 탈락하고 카도에서가 선택받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만함 대신 파트너십을, 통제 대신 공유를 선택한 한국의 전략이 먹혀든 것입니다. 카도에서 극부가 지상의 이청이라면 크노브 자주포. 딴드는 적신을 초토화하는 만치입니다. 카도에선 사카 유럽의 진투라기 전, 크노브는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용 중 최신 자주포 대중 한 대는 한국산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세계는 크노브에 열광할까요? 경쟁자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독일이 ПZA가 2000이라나 손이만 놓고 보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선택은 압도적으로 크노브였습니다. 여기서 스펙 함정이 드러납니다. 독일의 ПZA가 2001 기계공학의 총수입니다. 발사 속도도 빠르고 방어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고 너무 무겁고 너무 복잡합니다. 둔단 센서가 너무 많이 달려있어 사막의 모래바람이나 동유럽의 진흙탕에서 예민하게 고장나기 쉬웠습니다. 전쟁터는 시험실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원하는 무기는 가장 좋은 무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소멸나가는 무기입니다. 크노브는 신뢰성, 헬리아비우디과 가성비의 완벽한 군용점입니다. 독일제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90%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특히 기노베이 비살기인 토치미. On target 사객 능력은 압도적입니다. 또한 현대에 자주 폭포신 각도를 달리해서 3발의 연속으로 쏩니다. 첫 발은 고각으로 높게, 마지막 발은 저각으로 낮게 쏩니다. 그러면 물리학 법칙에 의해 3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 지점에 떨어집니다. 자주 포함대가 마치 세대가 동시에 쏘는 것 같은 화력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바로 이어지는 슈튼, 스쿠트, 쏘고, 튀기 능력. 현대전에서 대포비용 레이도 기술에 발달로 프르소면 2 até 3분 안에 적이 반격탄이 날아옵니다. 기노벤성의 상태에서 30, 기동 중계 1분 안에 포탄을 발사하고 즉시 자리를 멈출 수 있습니다. 적의 포탄이 왕래 위치에 떨어질 때쯤이면 기노벤이 미달한 곳으로 이동해 다시 포구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눈높인 서론에서 기노벨 테스트했을 때 영하 32도의 엔진 시동 2단번에 걸리고 얼어붙은 땅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망설인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의 겨울 투이가 비전행 뜻밖의 내구성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그도이즈와 그누베이 돌고 간다면 하늘에서는 파50이 날아올립니다. 폴란드 수출계약에서 가장 예의였던 곳이 바로 이 공공계획이 파50였습니다. 왜 폴란드는 미국의 최신의 F-35 F-16이 아닌 운영기를 개도한 파50를 샀을까요? 이유는 존 요키 공백입니다. 폴란드는 구소련제 미국이 미그-20, 이 너비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면서 공군력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F-16을 추가 주문하려 했지만 로키드 마틴의 생산라인은 이미 밀려있어 5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장 용공 후 지킬 전투기가 없는데 5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때 한국이 제시한 파50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파50 F-16의 축소판이라 볼륨은 공조종 시스템이 유사합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이 F-16을 타기 전용으로 쓰기에도 좋고 기팔 때는 공대공 미사일을 달고 실전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50은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유일한 지중이었습니다. 하이엔드급 성능은 아니지만 미들급과 로급 사이의 등세시장을 정확히 파고든 등세시, 존리아, 니 스트라테지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 카프-20, 이움보라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의 발완 류존이지만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가 공동개발 참여나도의 풀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는 너무 비싸고 유지비가 금등이 안 되는 나라들에게 4,5세대 전투기 KF-20, 유문 5세대 시스터스 기록하는 진검다리이자 합리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방산의 가장 무서운 무기,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떻게 한국은 독일이 3년 걸리는 걸 3개월 만에 해내는가? 단순히 한국인들이 야근에 많이 해서일까요? 밤을 새워서?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속도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전차 공장은 전차만 만듭니다. 부품 공급망이 끊기면 공장은 멈춥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도이즈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테문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크노브자주포를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우주의 대기업 한화그룹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의 방산기업 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소 포스코, 반도체 삼성, SK, 조선호 현대중공업, 안하오종,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차를 만들 특수강이 필요하면 포스코가 즉시 찍어냅니다. 엔진과 변속기 기술은 자동차 산업의 노하우를 가져옵니다.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칩과 센서는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유사 시민간 생산 라인을 군수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 이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세니안 한국의 방산 공장을 취재하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자동차 공장 같다. 전차가 자동차처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쏟아져 나온다. 수탁업에 의존하는 유럽의 공방갱 생산 방식과 달리 한국은 방위산업의 대량 생산 마스, 프로덕스, ADNR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6,25 전쟁, 유무기가 없어서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한국군 지난 70년간 북한이라는 주적과 대치하며 매일매일 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봉합해당금을 즐기며 군수, 공장을 폐쇄할 때 한국은 창원과 고지의 거대한 군사복합단지를 유지했습니다. 매년 수십만 발의 포탄을 생산하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기동 운영을 하며 장비를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산 무기는 카탈로그 속의 스펙이 아니라 실제 핵문제를 뒤집어쓰고 검증된 살아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소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수준에 나타나도 왕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빠르게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코리아 스탠다드의 실체입니다. 폴란드 계약 당시 한국이 엎드린 납기를 맞추기 위해 한국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무르낭을 구방부에 양해를 구하고 먼저 뺏어 폴란드로 보냈습니다. 정부와 군, 그리고 기업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원팀 시스템. 관료주의에 치든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민함이 세계 시장이 반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이 야망은 단순히 무기 묘치대래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이 제안하는 거래 방식은 판매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이것은 고도 높은 미국이나 독일은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예고적 무기입니다. 우주가 자기보 비엔전 투장갑차, 사업 해지바에서 독일의 라이메탈을 꺾고 한국의 한화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 굴전적인 요인은 현지 생산과 기술이 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주 현지의 공장을 짓고 우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핵심 기술을 공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국방력 그간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안입니다. 한국은 과거 미국의 연도를 받아 성장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제 막히방이 산업을 키우려는 나라들의 신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서름을 당신들은 겪게 하지 않겠다. 이종사적 공감되는 비즈니스 상의 신뢰를 형성합니다. 폴란드는 이제 한국을 최도의 전략적 동반자로 부릅니다. 무기거래로 시작된 연합원전 건설, 인프라투자, 문화거래로까지 확단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산 무기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미제 무기는 성능은 조심한 구매 조건이 까다롭고 미국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중국제나 러시아제는 성능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서방 세계와 척을 지게 됩니다. 이 한국단의 딜레마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는 한국의 무기는 전체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서방 표준을 완벽히 준수하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세계는 지금 민주주의의 무기, 공전 아르세널 오브 데모크라시를 필요로 합니다. 도이스타 대전 당시 미국이 맡았던 그 역할을 21세기 신냉전 시대는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군사강국의 척도는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다에서 대한민국 방산의 또 다른 히든 카드가 수명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입니다. 세계 잠수함 시장은 그동안 독일의 209급, 214급이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 독일의 기술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와 폴란드, 필리핀이 주목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도산한 창호급 KSS-3 잠수함입니다. 도산한 창호급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 VLS를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보통 수직 발사관은 덩치가 큰 원자력 잠수함에 나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디젤 잠수함에 이를 탑재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잠수함이 단순히 적의 함정을 몰래 공격하는 암살자를 넘어 적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액적 격세 수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핵 무기를 가질 수 없는 비핵기구가 들에게 한국의 도산한 창호급은 사실상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종약 무기입니다. 게다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공해 기존 납축동지 잠수함보다 장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양을 건너 폴란드까지 날아간 것은 정차뿐만이 아닙니다. 정무, 다용정 로켓 시스템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하이마스가 용 대접을 받았지만 폴란드는 하이마스와 함께 한국의 총무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이유는 완력의 밀도입니다. 하이마스는 로켓 포 2개를 쓰지만 전무는 2개를 쓰습니다. 완력이 2배입니다.
게다가 통문은 다양한 구경에 로켓을 섞어서 쏠 수 있는 원성까지 갖췄습니다. 하이마스는 훌륭하지만 너무 비싸고 물량이 부족하다. 조문은 그룩하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손에 놓을 수 있다. 이것이 동유럽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공학을 금치 못하는 괴물. 현문회가 지구 5 미사일의 존재는 한국 미사일 기술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동두 중량만 8톤. 정술의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닌 이 미사일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수준의 무기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술 덕시위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의 한려한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냉정하게용 시루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방선 앞에는 거대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전 경제입니다. 한국이 너무 커버렸습니다. 도밭을 빼앗긴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 동맹 미국조차 한국의 독출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무기 수출 승인을 지연시키거나 지속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존 강대국들의 카르텔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도의 고력으로 이를 돌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바로 인력입니다. 무기는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거제로 주성소와 정원공단에서는 수많은 엔지니어가 부족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지방공단을 기피하고 은퇴한 창인들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문을 밀려드는 데 만들 사람이 없다며 납기 준수란 한국의 가장 큰 무기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닙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그 나라의 안보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팔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내교조 마탈, 정권 고치에 따른 계약 파기 위험 등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1950년, 소총한 자로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싸워야 했던 나라. 전쟁이 피어 속에 구체를 주어 쓰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 그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는 민주주의 빙기차 Arsenal of Democracy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쌓기 힘든 기적적인 반전입니다. 세계는 지금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없는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에 한국산 무기는 가장 믿음직하고 현실적인 보험이 되었습니다. 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가동 유럽의 평온을 지키고,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동남아의 하늘을 날고, 우리가 만든 함정이 대양을 누빌 때 대한민국의 국익과 애교체 영향력은 그만큼 강해집니다. 이제 독일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지금의 성공을 반짝 특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 그리고 정교한 내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산. 그곳은 평화를 지키는 의미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목걸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객자가 아니라 명실상부 한 선도자로서 그 무게를 건네내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